정지원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창과 창의 싸움, 날이 설 대로 선 신경전, 물고 물리는 사각 난타전. 네, 어제 저녁 있었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탐색전이라고 불렸던 1차 토론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분위기였는데요. 1차 토론에서는 주로 이 대장동 이슈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면 이번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무속 논란, 지난 토론에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던 배우자 리스크도 등장하면서 신경전이 한층 더 거칠어졌고, 결국 후보들은 이 정책 토론 시간에도 쌍방 네거티브전을 펼치며 험한 말까지 주고받았죠. 오늘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에 걸쳐서 어제 있었던 2차 TV 토론에 대한 다양한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이지은 캐스터. 네, 오늘 오후 시간대의 날씨는 비교적 포근한 편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낮에도 시야가 답답할 수 있는 만큼 전조등 활용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웠던 지난주에 비해 오늘은 지방 방향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지나기 힘든 노선은 영동선인데요. 강릉 방향으로 동군포에서 주춤했다가 마성터널과 원주 부근에서 7, 8km씩 막히고요. 더 가서 새마을 부근에서도 4km씩 속도 내지를 못합니다.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막히는데 그래도 이 구간만 지나신다면 대부분의 구간 수월하고요.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충청권인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만 13km 구간 막히면서 지금 반포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가는 데만 1시간 15분 정도 예상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8탄 분기점에서 짧게 막히고요. 이후로 충청권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8km 구간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평택 부근에서는 지금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영향으로 1km 구간 막히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선은 남이 방향으로 동서울 요금소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충청권인 진천터널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부터 정리합시다.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4,941명이었습니다. 역대 코로나19 확진자 수치 중에 가장 많은 숫자고요. 그제인 지난 10일에 54,122명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그전에 가장 많이 나온 숫자였는데 그것보다 819명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3일 연속으로 5만 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증가가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달 말에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혹은 많게는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 자체도 많지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더 많은 확진자를 예측했거든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정부가 돈을 내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의료나 산업 관련 모델링을 수치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내놓은 수치는 다음 달 초에 하루 최대 36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전망도 내놨고요. 예. 다만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인데요. 오늘 위중증 환자는 275명이었고요. 15일 연속으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도 33명이었고요. 어제는 사망자가 49명이었는데
그것보다는 16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20.1%, 여전히 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위중증 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되던 거에 비하면 그나마 이건 다행이네요. 네. 자, PCR 검사 비용 부분에서 정부가 몇 가지 좀 수정 발표를 했죠. 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아니면 밀접 접촉자, 혹은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받도록 이렇게 선별해서 받도록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고위험군 외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비용 문제로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병원 내에서 상주하는 환자의 보호자나 이 간병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사실상 직접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환자랑 예.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 비용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간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환자 본인은,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은 주 1회 정도 PCR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방역 당국이 2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호자하고 간병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을 포함하는 그런 안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예. 이제 환자 1명당 1명의 보호자나 간병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거예요.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료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나 간병인에 대해서 이 PCR 검사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은 아까 이제 적용이 안 될 때는 10만 원 안팎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낮게는 4,000원 정도, 적게는 4,000원 정도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해집니다. 예. 정부가 오는 17일까지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2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동네 약국 가서 자가검사 키트 한번 사보려고 했더니 어딜 가도 없더라고요. 지금 네. 부족 현상인데 정부가 뭐 최고 가격제라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부족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배경에는 PCR 검사 대상자를 일부에게만 한정하기로 하면서 이제 확진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 자가검사 키트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러면서 물량이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코로나19가 처음에 유행을 했을 때 이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었었잖아요. 그때랑 좀 유사한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 예. 그간의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 마스크 사태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난달부터 보면은 자가검사 키트가 없기도 하고요. 또 평소 가격의 3-4배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가검사 키트 최고 가격제 도입을 거론을 했는데 이 최고 가격제라는 거는 가격의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치솟는 걸 좀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김부겸 총리가 어제 회의를 할 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이게 자가검사 키트인데요. 이걸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외에도 사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어제 대선 후보 2번째 TV 토론회 1차 토론 때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심했죠? 네. 지난번 1차 토론에도 치열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인상적인 지점은 거대 양당 후보에게 제기됐던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는 공방이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는 네거티브 공방도 더 치열해졌고요. 또 배우자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밤 8시부터 13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 성사되는 과정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를 하고 종편 4개사, 보도 전문 채널 2개사가 공동 주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늘은 대장동 의혹은 그만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2015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인데 당시에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과거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로 썼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지를 개발할 때 이재명 시장 시절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을 윤석열 후보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수천 명 주민에게는 위험한 데서 살도록 했다. 이게 본인이 경제행정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말대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다시 말만 하면 사실과 다르다.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고 성남FC에서 기부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다시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꾸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경찰이 자금 추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좀 감정적인 반응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검사가 왜 그러시느냐.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시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강 후보, 즉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요. 심 후보는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 갑질 논란의 배모 사무관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이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본인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 의전 논란을 폭로한 게 7급 별정직 비서였는데 이 비서에게 갑질을 한 게 배모 사무관이었잖아요. 근데 그 배모 사무관을 임명한 건 이재명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잘못이다. 이렇게 심상정 후보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제 불찰이고 엄격히 관리 못한 제 탓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된 걸 언급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면은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게 어떻게 언론에 유출돼서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보도에 나왔던 내용은 이미 다 해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정책 주제로는 2030 청년 세대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이런 것들이 주제로 선정이 됐던데 여기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죠?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2030 청년 세대를 좀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어제 정책 논쟁에서도 이 부분에 좀 집중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청년 주거 공약이었는데요. 먼저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을 제공하는 그 공약을 비판을 한 건데 예. 이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있잖아요. 요거를 청년들이 처음에 집을 사는 경우에는 뭐 적게는 80%, 많게는 90%까지 그 비율을 높여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같죠. 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이 공약을 언급을 하면서 예. 서울을 예로 들어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 원인데 그러면 최대 9억 원을 대출해주면은 30년 만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이 한 달에 내야 되는 게 330만 원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돈을 내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 원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런 고소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현재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0평 정도면은 한 2억에서 3억 원 혹은 3억 원대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약탈적인 대출은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는 거는 청년을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또 윤 후보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도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맨날 잘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한테 연간 100만 원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판을 했는데요. 청년 기본소득 재원이 7조 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이 7조 원은 청년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된다. 청년 기본소득은 소득대로 하고 전국에 311만 호 총 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주겠다. 청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기본주택을 다시 비판을 해요. 이걸 하려면은 예산이 한 300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의 1년 예산의 절반 정도가 아니냐.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300조가 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 그 정도 액수가 드는 것이다. 그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 또 주택 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후보들 간의 이 숫자에 대해서는 서로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또 사법시험 부활 문제잖아요. 맞아요. 변호사 양성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저는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를 부활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다른 후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로스쿨의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 전형, 또 장학금제도 보완 이런 걸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게 사법시험제도 부활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사법시험 체제 부활보다는 로스쿨 제도 보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는 답변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일단 두 후보 모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는 코로나19 지원을 두고는 상대방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저는 작년 8, 9월부터 50조 원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되는지 룰 틀까지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예.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원래 전국민 지원금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이걸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 바꾸기는 윤 후보가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는 앞뒤가 다르다.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면 50조 원 지원 얘기를 하다가 또 35조 원 얘기를 하셨다가 말을 바꾼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은 어떻게 깎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예, 뭐 지난번 토론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토론회 끝나고 각 당은 자화자찬하고 있죠? 네,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도 그랬는데 비슷한 풍경이에요. 민주당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 이제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매우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태도로 토론을 이끌고 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역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주장으로 궁지에 몰렸고 시종일관 초조하고 조급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는 다양한 주제에 막힘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발뺌은 2차 토론회에서도 여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구영모 최고위원은 안철수 후보는 정책 파이터이자 초격차 후보다, 즉 다른 후보보다 훨씬 차이가 나는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정의당의 이동영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심상정 후보는 네거티브 대전에서 실종됐던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이런 대한민국의 대전한 의제를 이끌어내고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정치권의 제일 뜨거운 어떤 주제라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발언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 9일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하고 한 인터뷰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을 다시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서 보복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하는 건 보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나오니까 청와대가 다음날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예. 인터뷰가 나온 다음 날인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참모회의에서 한 발언이 전달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전해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선거 개입이다라고 반발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문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을 했다.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 시도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은 좀 확전을 자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오셨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다. 예. 그리고 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하고 함께 치러지게 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도 완성이 됐죠? 네, 지금 5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지역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그리고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대구 중남 이렇게 5개의 지역이고요. 예. 이 민주당이 저번에 쇄신안 내놓으면서 이 민주당 기책 사유가 없는 지역에는 기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이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에서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예.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 50억 퇴직금 논란이 됐었던 그 지역구입니다. 일단 서울 종로는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무공천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용정 전 종로구청장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 민주당은 무소속 출마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복당을 영구히 금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국민의힘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예. 최 전 원장을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정의당 후보로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울 서초갑에서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내부 경선을 거친 결과고요. 민주당 후보로는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이 출마를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한다라고 설명드렸던 2개 지역, 충북 청주 상당하고 경기 안성에서는 각각 국민의힘 후보로 정우택 전 의원, 김학용 전 의원이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 중남에는 민주당 후보로 백수범 변호사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야권 계열의 무소속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2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온화한 날씨를 즐기려니 공기질이 악화됐습니다. 어제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확대됐는데요. 수도권에 이어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까지 내려진 상태고요. 이 중 수도권과 세종, 충남, 전북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대구, 경북도 오전 한때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충북, 전남 동부까지 건조주의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전라 동부, 경상 서부, 제주도에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는 최대 20cm, 강원 산지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월요일 밤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지방과 전북 곳곳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10도, 대전 12도, 부산과 제주 13도, 광주는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상 9도, 습도는 39%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수입니다. 네, 오늘처럼 공기가 탁할 때는 내기순환 모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방 방향은 지금이 최대 정체 시간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까지 막히다가 고장난 차가 있는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4km가량 정체고요. 충청권으로 내려가서는 천안 일대 13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인데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 정체가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와 또 원주 일대 지나기 어렵고요. 새마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여의하루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구리 방향 강변북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어제 있었던 대통령 후보 2차 TV 토론 얘기해보려고 오늘은 이 민주당 쪽의 방송토론 협상 책임 맡고 계시죠.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회 한번 여느라고 참 힘들어요. 그죠? 토론 관련된 협상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사실은 20대 국회 때도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협상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 예. 1+4라고 하는 협상도 했었고, 그다음에 21대 들어서 뭐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봤는데요. 그런 건 정말 중요하고 굵직한 이슈인데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이 협상 한번 이 토론 한번 하는 게. 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가 굉장히 뭐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참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네. 양자 토론은 하는 듯 하다가 또 못하게 되고 네. 뭐 사자 토론도 한 번도 제대로 날짜 처음에 거론됐던 날짜에 된 적이 없고 맞습니다.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방식 바뀌고 주관사 바뀌고 뭐 아이고. 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 했고 법정 토론은 이제 21일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사이에 혹시 또 지금 토론 거론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뭐 환경 단체 쪽에서 기후 위기 원포인트로 좀 해보자라고 예. 제안을 각 당에 던진 게 있고, 그 다음에 관훈클럽에서 예. 사자를 초청해서 토론 한번 열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그 있긴 환경단체 있습니다. 그쪽 주장은 제가 좀 알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번 대선과 함께 헌법 1조 3항을 한번 고쳐보자.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헌법에 아예 못 박자.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후보 초청 토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응답은 어떻습니까? 그 일단은 저희는 뭐 관훈클럽이나 또 환경 관련된 그 토론에 다 응한다는 입장을 일단 보내놨고요. 근데 이제 관훈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또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누군가 한쪽에서 좀 소극적이어가지고 원래 있었던 룰 미팅이 좀 미뤄진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뤄졌다는 얘기는 아직은 그래도 룰 미팅은 예정이 돼 있어요. 월요일 정도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예. 그럼 아무튼 또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협상 그동안의 과정을 봐선 쉽지 않다. 예. 직접 그 협상 책임자시잖아요. 민주당 쪽에. 협상도 하고.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날짜예요? 룰이에요? 전 뭐 신기한 뭐예요? 게 그렇게 이상하게 어떤 후보는 날짜를 그렇게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날짜에 대한 그 이유 그거 빼고는 또 뭐 사회자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하여튼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아무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권의 상식에서도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니까 네.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네. 가급적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건 물어보나 만하겠습니다만 어제 토론 누가 잘했어요? 제가 사실은 뭐 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토론 콘텐츠 단장이시니까. 콘텐츠를 전부 다 예. 내용과 전략을 다 제가 좀 짜는 책임자인데요.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님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외교 안보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지금 전쟁을 자꾸 상정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대통령이라면 사실은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쭉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지난 1차 토론 때는 대장동 이슈,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백현동 부분, 이렇게 계속 그 집요하게 추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씩 엇갈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방을 펴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뭐 지금처럼 적절하게 무시하는 게 더 옳다. 어떤 쪽 판단이 옳다고 보십니까? 1차 토론 때는 사실상 거의 좀 대응하지 말고 우리 쪽 얘기를 하자라는 게 기조였고요. 어제는 짧게라도 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반박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토론을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참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다 보면 본인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간만 충분하다면 뭐 국정감사 때나 이럴 때 보셨던 것처럼 우리 후보가 계속 몇 시간이고도 얘기하거든요. 대장동이든 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 토론회나 지난번 토론회 우리 정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박을 하더라도 짧게 하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자,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는 워낙 토론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걸 거치면 지지율이 완전히 뒤집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편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결과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한간에서는 이제 그런 기대 또는 그런 평가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토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룰이 딱 정해져 있고요. 예. 누구든 다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질문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설 수 없는 형태의 룰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컨텐츠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은 기껏해야 30초? 또 그것도 중간에 자르거나 이러면 10초, 20초밖에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사자 토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위 후보나 2위 후보는 특징이 다른 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또 많이 받죠.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 후보는 또 여당 후보다 보니까 맞아요.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다 또 방어를 하면서 또 가야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토론하면은 확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구조상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4명의 후보 모두 나름 다 전략을 짜가지고 전략대로 임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정적 실수를 한 후보는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네, 다들 아직까지는 좀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팩트 체크나 이런 걸 해보면 틀린 답변을 많이 한 후보는 나와요. 근데 이제 국민분들 보시기에 아주 세세한 팩트 체크를 보다는 틀린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버리면 왠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넘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법정 토론으로 예정돼 있는 3차례 토론은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요? 좀 깊이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깊이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할 때도 처음에 전반 훑고 그다음에 주제를 해서 딱딱딱 이렇게 가자 그랬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지 않은 토론들이 얼마나 이게 그 피상적인 건지 충분히 보셨을 거니까 저희의 그 당시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양자 토론은 이제 완전 물 건너간 거죠? 양자 토론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그 더 이상 뭐 구체적인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논의 자차 협상이 진척되고 있지도 않다. 네네. 알겠습니다. 토론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대선 전국 전반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 김종인 박사 또 이상돈 교수 윤여준 전 장관 이른바 이 중도 보수층에 속한다고 대표되는 분들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네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특히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바로 저당의 위원장 하시던 분인데 네. 지금 우리 후보는 시종일관 지금 이 시기는 위기의 시기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유능해야 되고 유능하려면은 한쪽 진영의 사람이나 한쪽 진영의 정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러 유능한 인재들과 또 좋은 정책들을 모아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진영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요. 그런 어떤 구상,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근데 중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과 전혀 무관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대화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빨리 무슨 반응이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소신으로 정파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인재도 등용하고 뭐 이런 이 인식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바쁜 선거운동 와중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분들을 만난다. 이건 다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겠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돕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얘기해 오셨던 그런 중립, 연립, 내각, 정부라는 것을 또 말로만 해서는 또 잘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나머지 지금 이제 한 20여일 남은 대선에 막판 최대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을 보면은 각자 자신들의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는가라는 것이 하나 변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라고 해서 이게 좀 작은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요. 단일화 이슈가 좀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자신들의 지지층을 뛰어넘는 그 지지 세력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 처음에 언급하신 거는 뭐 이미 이번 대선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이번 대선은 양쪽 진영으로 쫙 갈릴 것이다. 그렇게 다 전망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실제로 이제 민주당 쪽 지지층 결집이 아주 완벽하지 않다고 보세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 쪽은 조금 더 모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 모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하는 것처럼 호남 쪽 분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저희들을 좀 지지해 왔던 젊은 그룹들 이런 분들에게 계속 좀 소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아직 결집을 안 하고 있죠? 뭐 저희들로서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차츰 좀 결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불거진 그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 사정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하고 뭐 이런 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은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과 그 사건을 저희들이 뭐 지지층 결집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은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검찰권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고 또 그 혐의의 범죄 가능성, 위법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이제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이건 이제 검찰 권력 사유와 또 초헌법적인 검찰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찰을 이용한 불법을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게다가 검찰을 이용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본인이 총장이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전 장관하고 맞섰을 때 본인은 그게 부당하게 검찰을 탄압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행정법원에서 본인에게 추미애 장관이 했던 징계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징계가 너무 가볍다. 면직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검찰 권력 사유화는 윤석열 총장이 한 거고 추미애 전 장관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미 판정승이 난 건데 계속 이것을 어떻게 보면 프레임으로 자기는 탄압받았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을 아니 최근까지 검찰총장 했던 게 윤석열 총장인데 그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층 결집. 단일화 이슈가 계속 살아 있으니까 단일화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 아닌가 선거판에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는 거죠. 그 현 정부를 싫어하는 여론. 이거는 내가 대통령 되면 확실하게 단죄한다. 이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다음에 대통령의 분노 표시 이후에는 말을 아끼면서 나는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저희들이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론조사 기간에 그 1일치 매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조사 결과 나오죠. 매일 나오는데 예. 그거 보면 확실히 출렁을 했거든요. 본인 지지율이 오히려. 그러니까 뜨거 했겠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금 오버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발언 자체가 윤석열 후보 쪽도 지지층 결집,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 쪽도 지지층 결집. 결국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건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알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더욱더 큰 변수라고 한 게 이제 단일화 이슈인데 네. 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유독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거대 양당 정당 이거 안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뭐 모든 게 저랑 생각이 똑같다라든지 유독 그런 언급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것도 전략적인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안철수 후보하고 생각이 유사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옛날부터 후보가 얘기해왔던 정책이 사실상 좀 비슷한 방향의 것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같았다. 과학기술을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정치를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야 돼서 양당제를 좀 극복하고 다당제로 가면서 그렇죠. 연립내각이나 중립내각의 구성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구상들인데 이거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하고 또 굉장히 맥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의를 구한 거고 이후에 이제 집권한 후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립내각이나 중립내각을 꾸리려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 쪽이나 심상정 후보 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정당에 그런 가능성의 문을 계속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후보가 우리 후보 입장에서 네거티브도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표한 것이다. 하나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2단계에서 뭐 단일화를 염두에도 그렇게 했다. 뭐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단일화가 열리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재명 안철수의 단일화 가능성도 정말로 열려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워낙 그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립 연립 내각을 계속 얘기해 왔고 정치적인 방향도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뜻맞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후보하고도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단일화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상대적으로 또 우리 정치 현실상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상 윤석열 안철수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인정하시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계속 보수다 이렇게 표방을 했었고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행보는 이제 국민의힘 쪽과 교를 같이 하거나 같이 하는 행동들을 해오셨습니다. 또 지금 정권 교체를 계속 부르짖어 왔다는 점도 그렇고 그쪽이 단일화가 진전되면 사실 대선 판세는 완전히 굳어지는 거 아닐까요? 많이 요동을 치겠죠. 그쪽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제가 그쪽 사정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제 이제 TV조선에서 단독 이래가지고 이제 양측이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우리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보다는 많이 높겠죠. 저쪽 단일화 가능성. 만약 그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대응 카드가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은 뭐 애초부터 단일화에 크게 비중을 두고 어떤 선거 캠페인의 방향을 잡아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계속 좀 보여 드리는 거. 그리고, 꾸준히 내기를 간다.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실용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정의당과의 단일화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그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단일화 카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꾸김없이 가겠다. 네. 이 말씀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민주당의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번 겨울은